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다. 저녁 6시, 면회 시간이 막 끝나가는 시각. 복도 끝, 유리로 막힌 VIP실 문 앞에서 전소영 75은 얌전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군번줄이 쥐어져 있었고 그것을 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젊은 간호사가 다가와 전소영의 가슴에 붙은 방문객 명찰을 훑쳤다. 눈빛이 잠깐 머뭇거렸다. 특진실이요? 간호사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섞여 있었다. 비용 문제는 보호자분과 상의하셨나요? 전소영은 대답 대신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단지 고개를 살짝 끄덕였을 뿐이다. 손에 든 군번줄을 더 꽉 쥐었다. 녹슨 금속의 차가움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가벼운 하이힐 소리. 며느리 김민주 40가 명품 가방을 들고 다가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최신 유행의 옷차림, 정갈하게 말아올린 머리, 완벽하게 그려진 입술. 모든 것이 성공한 여자를 외쳤다. 어머니, 여기 계셨어요? 민주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형식적이었다. 아직도 여기서 뭐 하세요? 안으로 들어가시지. 간호사는 민주를 보자 태도가 달라졌다. 허리를 살짝 숙이며 미소를 지었다. 아, 보호자분이시군요. 서류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민주는 능숙하게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다. 그녀의 손놀림은 이 모든 것에 익숙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전소영은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아니, 정확히는 지켜보는 척했다. 그녀의 시선은 어딘가 초점을 잃은 듯 공중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귀는 모든 말을 듣고 있었다. 병원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전소영에게 스쳤다. 낡은 옷차림, 굽은 어깨, 초라한 모습. 그들의 눈빛에는 무관심이, 때로는 동정이 담겨 있었다.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녀는 투명 인간처럼 그곳에 서 있었다. 지나가던 중년 여성이 민주를 보며 속삭였다. 저분 며느리 참 잘 차려입으셨네. 효부인가 봐. 동행한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쉽지 않지. 전소영의 손이 더 떨렸다. 군번줄의 금속 고리가 찰랑거리는 소리가 났다. 작은 소리였지만 텅 빈 복도에서는 유난히 크게 울렸다. 간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다. VIP실 사용료가 하루 50만 원인데 보증금은 이미 입금되셨고.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민주에게 물었다. 환자분 보호자가 따로 계신가요? 제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민주의 대답은 단호했다. 다른 가족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전소영은 그 말을 들었다. 다른 가족. 그녀는 다른 가족이었다. 아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며느리가 관리하는 다른 가족. 복도 저편에서 또 다른 환자 가족이 지나갔다. 할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운 젊은 남자가 정성스럽게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다. 아버지, 추우세요? 담요 더 드릴까요? 전소영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다. 그리움이었을까? 부러움이었을까? 민주가 서류 작성을 마치고 간호사에게 건넸다. 이제 됐나요? 저 약속이 있어서요. 네, 확인했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안정적이니 내일 아침에 오셔도 됩니다. 어머니, 민주가 전소영을 향해 말했다. 저 먼저 갈게요. 어머니는 좀 더 계시다 가세요.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돌아섰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점점 멀어지는 소리. 전소영은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간호사가 업무용 태블릿을 들고 다른 병실로 향했다. 복도에는 전소영 혼자 남았다. 형광등이 윙윙거렸다. 어디선가 환자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의료기기의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전소영은 천천히 VIP실 문을 향해 걸었다. 유리문 너머로 병실 안이 보였다. 하얀 침대, 최신식 의료 장비, 넓은 공간. 그리고 그 침대에 누운 사람. 그녀의 아들. 그녀는 유리에 손을 댔다. 차가운 감촉. 아들은 잠들어 있었다. 수술을 앞둔 환자답게 창백한 얼굴이었다. 전소영은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엄마가 여기 있단다. 그녀는 소리 없이 입모양만 만들었다. 유리 너머로 전해질 리 없는 말이었지만 그녀는 계속 말했다. 엄마가 지켜보고 있어. 병실 안의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깜빡였다. 심장박동을 나타내는 초록색 선이 파동을 그렸다. 살아있다는 증거. 그녀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 전소영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낡고 빛바랜 손수건이었다. 그녀는 그것으로 눈가를 조용히 닦았다. 눈물이 흐른 것인지 아니면 그저 습관적인 동작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복도 끝에서 당직 의사가 나타났다. 그는 전소영을 지나치며 잠깐 멈췄다. 보호자분이세요? 전소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에 다시 오세요. 의사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명령조였다. 네. 전소영의 대답은 한 글자였다. 의사는 다른 병실로 향했다. 전소영은 다시 한번 유리문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얼굴을, 그 침대를, 그 방을. 그녀는 모든 것을 눈에 담으려는 듯 천천히 시선을 움직였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섰다. 굽은 어깨, 느린 걸음걸이. 복도의 형광등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 그림자는 복도 바닥에 외롭게 드리워졌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전소영은 손에 든 군번줄을 다시 한번 쥐었다. 그것은 아들의 것이었다. 군 복무 시절의 유일한 유품. 그녀는 그것을 항상 가지고 다녔다. 마치 부적처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안에는 여러 사람이 타고 있었다. 전소영이 들어서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비켜섰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모두 스마트폰을 보거나 바닥을 보거나 천장을 보았다. 1층에 도착했다. 전소영은 로비를 가로질렀다. 대리석 바닥에 그녀의 발소리가 울렸다. 작고 약한 소리였다. 로비의 큰 유리창 너머로 밤하늘이 보였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도시의 밤하늘이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불었다. 11월의 바람은 차가웠다. 전소영은 낡은 외투에 깃을 세웠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가로등 불빛에 비쳤다. 정류장에는 몇 명이 더 서 있었다. 모두 스마트폰에 열중해 있었다. 전소영은 벤치에 앉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등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군번줄을 꺼내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 금속줄에 새겨진 숫자들이 보였다. 아들의 군번. 그녀는 그 숫자들을 손가락으로 하나씩 쓸어내렸다. 마치 점자를 읽듯이. 버스가 왔다. 전소영은 천천히 일어났다. 버스에 오르는 그녀의 뒷모습을 카메라는 오래 담았다. 버스 문이 닫히고 버스는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정류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가로등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VIP실 안은 햇빛으로 가득했다. 큰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하얀 베개를 환하게 비추었다. 병실은 마치 호텔 스위트룸처럼 넓고 쾌적했다. 소파, 냉장고,
개인 화장실까지 갖춰져 있었다. 김민주는 아침 일찍 병실에 도착했다. 그녀는 어제와는 다른 옷을 입고 있었다. 역시 명품이었다. 담당 의사 박준혁 50이 곧 도착했다. 그의 하얀 가운은 풀 먹인 듯 빳빳했고 이름표는 반짝였다. 김민주님, 안녕하세요. 박 의사는 악수를 청했다. 민주는 능숙하게 받아들였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남편 상태는 어떤가요? 안정적입니다. 다만, 박 의사는 태블릿을 확인하며 말을 이었다. 수술 일정을 잡으려면 몇 가지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요? 보증인 관련 서류와 수술 후 간병 계획서입니다. VIP실 이용 연장에 대한 동의서도 필요하고요.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준비해 올게요. 두 사람은 병실 밖으로 나왔다. 복도의 작은 상담실로 향했다. 상담실 탁자에는 이미 여러 서류가 놓여 있었다. 박 의사는 그것들을 하나씩 넘기며 설명했다. 수술 비용은 총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보험 처리 후 본인 부담은 약 1천만 원 정도고요. 민주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 하지만 그것은 찰나였다. 곧 그녀는 다시 미소를 지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최소 2주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VIP실을 계속 이용하실 건가요? 네, 당연하죠. 민주의 대답은 망설임 없었다. 박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메모를 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서류들에 서명해 주시면 바로 수술 일정을 잡겠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내용을 훑었다. 금액, 날짜, 조건들. 모든 것이 명확했다. 보증인은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박 의사가 물었다. 제 명의로 하겠습니다. 민주의 대답은 단호했다. 환자분의 직계 가족은? 어머니가 계시지만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세요. 제가 모든 걸 처리하겠습니다. 박 의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서명 부탁드립니다. 민주는 고급 만년필을 꺼내 서류에 서명했다. 펜 끝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조용한 상담실에 울렸다. 그녀의 서명은 유려했다. 자신감이 넘쳤다. 그 순간 상담실 문이 살짝 열렸다. 전소영이 조용히 들어섰다. 그녀는 어젯밤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군번줄이 들려 있었다. 민주와 박 의사는 그녀를 보았다. 민주의 미소가 잠깐 흔들렸지만 곧 다시 장착되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민주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듯했다. 전소영은 대답 없이 빈 의자에 앉았다. 박 의사는 그녀를 힐끗 보고는 다시 민주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럼 수술은 이번 주 금요일로 잡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다. 전소영은 탁자 위의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움직이며 글자들을 읽었다. 금액, 날짜, 서명. 모든 것이 민주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박 의사가 일어서며 말했다. 그럼 저는 이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민주도 일어나 악수를 나눴다. 박 의사가 나가자 상담실에는 민주와 전소영만 남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창밖에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민주가 먼저 말을 꺼냈다. 전소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는 회사에 잠깐 들렀다 올게요. 어머니는 남편 곁에 계세요. 민주는 가방을 챙겨 들고 일어섰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듬었다. 그리고 립스틱을 다시 한번 발랐다.
모든 동작이 완벽했다. 참 어머니. 민주가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말했다. 오늘 보험회사에서 사람이 온대요. 제가 처리할 테니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전소영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민주는 그것을 동의로 받아들이고 나갔다. 하이힐 소리가 다시 복도에 울렸다. 점점 멀어지는 소리. 전소영은 혼자 남은 상담실에서 탁자 위의 서류를 다시 보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수술 동의서 및 비용 지불 확약서. 민주의 서명이 선명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몇 장의 오래된 통장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서류 옆에 놓았다. 통장의 잔액은 많지 않았다. 평생 모은 돈이 전부였다. 전소영의 손이 서류와 통장 위를 오갔다. 그녀는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숫자를 세고 있는 것 같았다. 잠시 후 그녀는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통장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어딘가 결연해 보였다. 병실로 돌아온 전소영은 아들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아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 있었다. 엄마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녀는 속삭였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모니터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창밖으로 햇빛이 더 밝아졌다. 병실 안의 모든 것을 환하게 비췄다. 최신식 의료 장비, 깨끗한 침대, 넓은 공간. 그리고 그 가운데 낡은 옷을 입은 노인 하나. 전소영은 창밖을 보았다. 저 멀리 도시의 빌딩들이 보였다. 반짝이는 유리창, 높이 솟은 건물들. 그녀는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다. 동과 체면. 그것이 이 병실의 공기처럼 흐르고 있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전소영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간호사가 식사를 가져왔다. 환자분 식사입니다. 보호자분도 드실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전소영은 정중하게 거절했다. 간호사는 식판을 놓고 나갔다. 전소영은 아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했다. 침대를 올리고 식판을 정리하고 물컵을 준비했다. 모든 동작이 익숙했다. 평생 누군가를 돌봐온 사람의 손길이었다. 오후가 되자 병실 문이 열렸다. 보험회사 직원이었다.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다. 김민주님 계신가요? 지금 안 계십니다. 전소영이 대답했다. 아, 그럼 보호자이신가요? 어머니입니다. 직원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다. 그럼 김민주님께 전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서류 확인이 필요해서요. 전소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핸드폰을 꺼냈다. 낡은 폴더폰이었다. 그녀는 서툴게 버튼을 눌러 민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민주의 목소리가 들렸다. 보험회사에서 사람이 왔어요. 아, 네. 곧 갈게요. 그분께 좀 기다리시라고 해주세요. 전소영은 직원에게 그 말을 전했다. 직원은 알겠다며 복도에서 기다렸다. 30분 후 민주가 도착했다. 그녀는 약간 숨이 찬 듯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직원과 함께 상담실로 향했다. 전소영은 다시 혼자 병실에 남았다. 그녀는 창가로 가서 밖을 보았다. 병원 정원에 나무들이 서 있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너 어렸을 때, 그녀는 아들에게 말했다. 가을이면 낙엽 밟는 거 좋아했지. 바스락바스락 소리 난다고. 아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전소영은 계속 말했다.
마치 아들이 듣고 있다는 듯이. 저녁이 되자 민주가 다시 돌아왔다. 그녀의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다. 어머니, 보험 처리 다 됐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 전소영의 대답은 짧았다. 저는 내일 또 올게요. 어머니는 집에 가서 쉬세요. 민주는 간단히 아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곧 떠났다. 그녀가 떠난 후 병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전소영은 아들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리고 군번줄을 꺼내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다. 엄마가 지켜줄게. 그녀는 속삭였다. 아무 걱정하지 마. 밤이 깊어갔다. 병실의 불이 하나씩 꺼졌다. 다만 작은 침대 조명만이 켜져 있었다. 그 희미한 불빛 아래 전소영은 아들 곁을 지켰다. 시간이 흐른다. 며느리의 병실 문 횟수가 줄어든다. 처음에는 매일 오던 것이 이틀에 한 번이 되고 사흘에 한 번이 된다. 올 때도 머무는 시간이 짧다. 회사 일이 바빠서요. 아이들 학원 보내야 해서요. 전소영의 병실 전화기가 자주 울린다. 관리비 독촉, 보험 관련 문의. 환자분 보호자 연락처 좀 주시겠어요? 전소영은 전화를 받지만 대답하지 못한다. 며느리가 곧 올 겁니다. 밤이 되면 전소영은 침대 옆 작은 사물함에서 군복을 꺼낸다.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된 군복. 그녀는 군번줄을 어루만진다. 손가락이 금속 표면을 천천히 따라간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의 눈빛이 다른 곳을 본다. 아득히 먼 어딘가를. 간호사가 밤 회진을 돈다. 혹시 가족분과 상의되셨나요? 수술 날짜 잡으시려면. 복도에서 민주의 목소리가 들린다. 불필요합니다. 병실 문이 닫힌다. 간호사와 민주가 복도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건지 확인이. 제가 보호자예요. 제 판단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문이 다시 열리고 민주가 들어와 간단히 인사하고 나간다. 전소영은 여전히 군번줄을 손에 쥐고 있다. 반복되는 무시와 겉모습의 정리가 밤마다 쌓인다.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두꺼워진다. 전소영의 병실. 이른 아침 청소하던 미화원이 실수로 침대 옆 사물함을 건드린다. 오래된 사진첩이 바닥에 떨어진다. 흑백 사진들이 흩어진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화원이 허둥지둥 사진들을 줍는다. 전소영이 일어나 도우려 하자 사진첩 사이에서 우편 봉투 하나가 미끄러진다. 흰색 봉투, 구겨진 흔적. 전소영이 그것을 집어든다. 손이 미세하게 떤다. 봉투를 연다. 그 안엔 여러 장의 서류가 접혀 있다. 첫 번째 서류 마이너스 아들의 이름이 적힌 계좌 이체 명세서. 전소영의 계좌에서 아들명의 계좌로 매달 일정 금액이 이체된 기록. 그러나 최근 6개월치 이체 내역은 비어 있다. 두 번째 서류 마이너스 병원 접수용 비망록. 민주가 서명한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다. 환자 전소영, 보호자 김민주, 특진실 이용 동의. 비용 부담자 환자 본인.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추가 메모. 보호자 요청으로 본인 계좌에서 자동 이체 처리. 세 번째 서류 마이너스 부동산 권리 이전 동의서 초안. 전소영의 이름 옆에 서명란이 비어 있다. 하지만 날짜는 이미 적혀 있다. 전소영은 놀라지도 울지도 않는다. 그저 조용히 서류를 읽는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그녀의 얼굴에 감정이 번지지 않는다. 표정은 고요하다. 하지만 손은 서류를 쥔 채 떨리고 있다. 미화원이 나간다. 병실에는 전소영 혼자. 그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는다. 사진첩 깊숙한 곳에 숨긴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는다. 증거는 명확하다. 서류와 행동으로 숨기려 했던 것, 드러난 것,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들. 며칠 후, 민주는 은행에 간다. 큰 서류 봉투를 들고 그녀의 표정은 결연하다. 오늘 집안 재산 정리를 마무리할 생각이다. 은행 창구 직원이 서류를 검토한다. 계좌 이체와 권리 이전 동의서가 필요한데요. 본인 서명이. 제가 법적 보호자예요. 위임장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규모는 본인 확인이. 민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진다. 노안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라니까요. 제가 뭐든 책임지겠습니다. 창구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매니저를 부른다. 그 순간 은행 입구에서 낯익은 얼굴들이 들어온다. 전소영이 살던 동네 가게 주인, 단골 세탁소 사장, 오랜 이웃 몇몇. 그들은 조용히 대기 의자에 앉는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앉아서 기다린다. 민주가 그들을 본다. 시선이 마주친다. 가게 주인이 고개를 끄덕인다. 인사가 아니라 확인.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민주의 손이 떨린다.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은행 매니저가 나온다. 손님, 잠시만요. 확인할 게 있어서. 그는 뭔가를 프린트한다. 서류 한 장. 그리고 조용히 민주에게 건넨다. 그것은 전소영의 계좌 거래 내역서. 최근 6개월간 누군가가 무단으로 인출한 기록. 그리고 병원 접수용 비망록 사본 마이너스 민주가 서명한 것. 전소영의 동의 없이 처리된 것. 이게 어떻게... 매니저가 조용히 말한다. 본인이 직접 요청하셨습니다. 어제. 민주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진다. 바닥에 흩어진다. 복도 저편 병원 행정실에서도 같은 서류가 배달된다. 원무과장이 그것을 읽는다. 눈썹이 올라간다. 전화를 건다. 네, 확인했습니다. 환자 본인 의사 재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응징은 시끄럽지 않다. 조용한 역전. 주변 사람들의 태도 변화. 차가워지는 눈빛. 무너지는 신뢰. 드러나는 진실. 민주는 은행을 나온다. 다리가 휘청인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그녀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진다. 따갑게. VIP실 문 앞. 전소영과 민주가 조용히 마주선다. 복도는 고요하다.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온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닌다. 말은 없다. 한참 동안 전소영이 먼저 병실 문을 연다. 안으로 들어간다. 민주가 따라온다. 문이 천천히 닫힌다. 병실 안. 테이블 위에 전소영이 군번줄을 놓는다. 금속이 나무 표면에 부딪히는 작은 소리. 그 소리가 병실에 울린다. 전소영이 천천히 말한다. 그 친구 가재탕 먹고 싶었다더라. 민주의 숨이 막힌다. 입이 벌어지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다. 전쟁터에서 고향 생각날 때마다 가재탕 이야기를 했어. 우리 아버지가 강에서 가재 잡아다 끓여주던 거. 전소영의 목소리는 평온하다. 떨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더 무겁다. 그 친구는 못 돌아왔어. 나만 돌아왔지. 그래서 내가 평생 그 친구 목까지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민주의 손이 떨린다. 핸드백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변한다. 근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전소영이 군번줄을 다시 집어든다. 내 목도 제대로 못 살았더라고. 민주의 입술이 떨린다. 어머니, 아들한테 미안해. 이런 며느리를 못 알아본 내가. 민주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하지만 전소영은 울지 않는다. 그저 차분하게 자신이 준비한 말을 이어간다. 너한테도 미안해. 믿었으니까. 내가 너무 쉽게 믿었어.
저는 그냥 알아. 전소영이 민주의 말을 자른다.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 다 알아. 민주가 주저앉을 듯 비틀거린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는다. 벽에 기댄다. 떨리는 호흡, 손의 미세한 떨림. 복도에서 간호사가 지나간다. 병실 문틈으로 상황을 힐끗 본다. 하지만 들어오지 않는다. 그저 지나간다. 주변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두가 안다. 모든 증거가 이미 진실의 무게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전소영은 일찍 일어난다. 병원복이 아닌 자신의 옷을 챙겨 입는다.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거울을 본다. 오랜만에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본다. 사물함에서 서류 봉투를 꺼낸다. 진료 기록, 은행 명세서, 권리 이전 동의서 초안. 모두 정리해서 큰 봉투에 넣는다. 병실을 나선다. 복도를 천천히 걷는다. 간호사들이 인사한다. 전과 다른 눈빛, 존중이 섞인 병원 관리실. 문을 연다. 원무과장과 행정 담당자가 앉아 있다. 전소영을 보고 일어선다. 어서 오세요, 전소영 씨. 전소영은 말하지 않는다. 그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는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원무과장이 봉투를 연다.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한다. 표정이 굳는다. 이것들이. 전소영이 고개를 끄덕인다. 여전히 말이 없다. 행정 담당자가 권리 이전 동의서를 집어든다. 이 서명은 제 서명 아닙니다. 전소영의 첫마디. 목소리는 작지만 명확하다. 그럼 누가? 며느리가 준비한 겁니다. 제 동의 없이. 원무과장이 컴퓨터를 켠다. 뭔가를 확인한다. 그럼 지금까지의 병원비 처리도 제 계좌에서 무단 인출된 겁니다. 제가 동의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이 빠져나갔어요.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진다. 증거들. 명백한. 수술은. 전소영이 다른 서류를 꺼낸다. 미리 준비한 것. 일반 병실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제 판단으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원무과장이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전소영이 마지막 서류를 꺼낸다. 그리고 이건 제 계좌 폐쇄 신청서입니다. 며느리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계좌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직접 은행에 가셔야. 오늘 오후에 갈 겁니다. 그녀의 결단은 말이 아닌 행동이다. 제가 원치 않습니다라고 한마디로 끝내는 게 아니라 서명을 거부하고 직접 계좌를 폐쇄하고 병실을 옮기고 자신의 삶을 되찾는 구체적인 행위들. 복도에서 민주가 기다리고 있다. 관리실 문이 열리고 전소영이 나온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다. 민주는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울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한다. 체념, 수치심, 그리고 깊은 후회. 전소영은 그녀를 지나쳐간다. 멈추지 않는다. 돌아보지 않는다. 해질녘. 병원 옥상. 전소영은 벤치에 앉아 있다. 무릎 위에 군복이 펼쳐져 있고 손에는 군번줄이 쥐어져 있다. 석양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인다. 빌딩들 사이로 해가 진다. 바람이 분다. 군복이 살짝 펄럭인다. 전소영의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린다. 아래층에서 병원 기계들의 낮은 웅성거림이 들린다. 구급차 사이렌이 멀리서 울린다. 누군가의 급한 발소리. 일상의 소리들. 전소영은 군번줄을 햇빛에 비춰본다. 금속 표면이 석양을 반사한다. 그녀의 손가락이 각인된 번호를 천천히 따라간다. 수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일반 병실로 옮기는 것도 내일 일이다. 은행 업무도 남아있다.
해결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전소영은 처음으로 자유롭다는 느낌을 받는다. 누군가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는, 누군가의 시선에 갇히지 않는, 온전히 자신의 선택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그녀는 군번줄을 군복 위에 조심스럽게 놓는다. 그리고 먼 하늘을 본다. 저 너머 어딘가에 돌아오지 못한 친구가 있을까? 가재탕을 그리워하던 그 친구가 이제라도 내 몫을 살아볼게. 작은 속삭임. 바람이 그 말을 데려간다.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물러난다. 전소영의 작은 뒷모습. 거대한 도시를 배경으로 한 노인. 석양 속에 실루엣이 된 그녀. 병원 아래층. 새로운 환자들이 들어온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간호사들이 기록을 작성한다. 삶은 계속된다. 전소영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저 숨을 쉰다. 조용히 깊게.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하지만 완전히 검게 변하기 전 그녀의 숨소리가 들린다. 살아있다는 증거. 계속될 것이라는 약속. 여운만이 남는다. 결말은 주어지지 않는다. 관객은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수술을 받을지,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 전소영이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는 것. 침묵 속에서 조용한 저항으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화면이 검게 변한다. 그리고 그 침묵이 가장 큰 울림이 된다.